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 정책,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산업팀 그리고 정책팀 두 막내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스타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로만스 142018님 들어오셔서 반갑다는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으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정책.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설명해 주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4월 22일에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 성장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 기획단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5월 7일에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 새 방향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다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내일 기재부에서 한국판 뉴딜 TF가 이제 킥오프 첫 회의를 시작을 하고요. 6월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학과 출신 배 기자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너무 배운 지 오래되셨죠. 저도 배운 지 오래됐는데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가 1930년대에 대공황, 20년대부터 시작된 대공황에 대응을 해서 내놓았던 경제 사회 정책입니다. 이게 대공황에 어떻게 대응한다고 했던 거냐면 테네시 댐으로 대표가 되는 이 인프라 건설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 노동자들에게 돈을 뿌려서, 말하자면 돈을 뿌려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품을 창출해내고 구매를 할 수 경기를 있도록 부양하고. 하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뉴딜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어떤 계약이다. 새로운 거래? 새로운 거래,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대체로는 이런 공공 사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좀 다른 의미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흔히 댐 공사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사탐 시험에 나오는 거고, 사실은 많은 정책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 뉴딜 정책의 성공 조건을 이런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이게 전부가 사실 아닌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땡땡판 뉴딜 정책이라는 게 실패한 이유들도 사실은 성공 조건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뉴딜이라는 이름을 저 이번에 처음 찾아봤거든요, 사실.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도 그냥 뉴딜 정책이라고 하니까 뭐 사람 이름인지 뭐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정부가 국민들을 새롭게 대하겠다. 정부와 국민의 어떤 거래 관계를 새롭게 트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자유방임식으로 맞아요. 알아서 살아라, 기업만 보호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들을 새롭게 대접하겠다라고 하면서 뉴딜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제 다시 한국판 뉴딜로 돌아볼게요. 그러면 한국판 뉴딜에서는 이번에 뭘 강조를 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SOC를 디지털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G 기지국 같은 거 많이 빨리빨리 깔아서 확산을 빨리 시키고,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라고 하면은 뭐 도로, 철도, 하천, 다리 이런 것들에 사물 인터넷 많이 IoT 설치해서 넣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디지털화,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가공을 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기재부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는 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하는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얼핏 들었을 때 어떤 우려가 먼저 드시나요? 어떤 우려가 일단 실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 수집 알바 같은 것들 검색을 해보시면 그 업체마다 데이터 세트를 주고 그걸 뭐 엑셀 같은 데에다가 읽을 수 있도록 쳐넣는 작업을 정말 노가다죠, 말하자면. 네. 단순 노동 작업. 네. 예. 네, 단순 노동 작업이죠. 그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예,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발표를 했을 때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의응답 자리에서 질 낮은 일자리만 단순 반복 작업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뭐 기재부 1차관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뭐 AI 전문가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이들에게 고급 어떤 그 작업을 맡기고 네. 이들이 또 고급 인력들을 양성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장률님이 본인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 중인데 사실 정말 필요한 미령 일자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도 주셨고 실제로 더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게임 회사,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 얼마든지 외주 줄 수 있고 1차, 2차, 3차 하청을 줄 수 있고 그게 과연 수준 높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네, 뉴딜 정책이 항상 이제 실패한 이유로 꼽히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어떤 특정 분야를 정해가지고 뭐 IT랄지 뭐 어떤 지금처럼 디지털이랄지 특정 분야를 정해서 예산 투입해서 공공 일자리 만들고 네. 그걸 통해서 고용률을 잠깐 높이는 게 네.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하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달 초에 이제 기재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네. 예, 시청자 여러분이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디지털 경제로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 이후에 질의응답에서도 나온 질문이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고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우리도 뭐 배달의 민족이랄지 쿠팡이랄지 이런 쪽으로 매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또 발표된 게 있었죠? 네,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가장 이 코로나19 국면이랑 관련지어서 맞닿아 많은 있는 분들의 주목을 네. 받았던 게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택트. 언택트는 알고 보면 콩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영어 이렇게 이름 같기도 한데. 국내 이제 학자가 만들어낸 용어고 외국에서는 no contact 나 네. 제로 콩글리시 컨택트. 치고는 잘 만든 것 네네네, 같은데요. 되게 네. 그럴듯한 조어고 되게 와닿는 조어인데 언택트 산업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렸던 게 원격 의료였어요. 네. 이 원격 의료를 근데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 했던 경제 중대본 회의 직후에는 1차관이 김용범 1차관이 원격 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비대면 산업 육성이 원격 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분이 제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비대면 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의료 분야를 또 활성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격 의료를 그러면은 규제를 풀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단 말이에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때 대답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화 진료, 전화 처방이 허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
의료진이 많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상월치료센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의 인프라를 좀 확대를 하고 시범 사업 진행 중이던 이 모니터링 사업들을 확대하겠다. 지금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은 했는데 사실 그 이전의 맥락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원격 의료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 4월 말에 했던 1차 경제중대본 회의 때도 김용범 차관이 이 원격 의료나 꼭 집어서 원격 의료나 온라인 교육 같은 비대면 산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도 했었고 실제로 작년부터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지는 있는데 근데 이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원격 의료라고 하면 환자를 위한 사실은 사업이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그것과 가장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환자 아니고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격 의료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장비들인데 이 장비들의 굉장히 기술력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 원격 의료 장비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미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SK나 삼성 같은 회사들에서 이미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 만약에 원격 의료를 전면 제도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겠느냐? 원격 의료 장비 사라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라고 우려를 하는 이제 의료 시민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지 이게 6월 달에 또 아마 정부가 원격 의료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그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기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뉴딜로 좀 돌아와서 네, 여기 뉴딜 그 사이에 그 질문이 많이 네, 질문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는데 네, 좀 해소를 해주시죠. 네. 김정욱님께서 네. 뉴딜 정책의 핵심은 사회 안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 보편화와 국민 취업제도 네. 취업 지원 제도를 내놓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하려는 얘기를 미리 맞아요. 하기로 꺼내셨어요. 네. 사실은 그 뭐 다른 분도 사실 그 복지 정책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맞습니다. 아까 댓글을 봤었는데 그 아까 배양진 기자가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부러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만 설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그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에서 했던 그 뉴딜 정책을 요약하자면은 3R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그동안 지금 방금 계속 얘기한 리커버리, 재건하는 거,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재건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구호, 릴리프인데 그 사회 경제적 약자, 당시에는 이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어떻게 복지 시스템 안으로 그 넣을 것인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 그게 또 핵심이었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뉴딜 정책의 성공은 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제도화시킨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R이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법제화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 땡땡판 뉴딜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거의 테네시 강이 저기 도림청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과했고. 그 뉴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2004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 뉴딜, 녹색 성장을 밝혀서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 뉴딜 하신다면서요 해서 그 루즈벨트 뉴딜 책을 주기도 했어요. 뉴딜 정책에 대한 네. 책을 한 걸 줬었죠. 네, 그게 유명해졌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체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창조경제도 사실 원제는 스마트 뉴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딜이라는 게 사실
뭐 질문에도 굉장히 뭐 이 그루브님이나 안드리안 훌님이 많이 질문 주셨지만 뭐 뉴딜 사실 2차 대전 때문에 겨우 살아난 거 아니냐, 파시즘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굉장히 많은 정책이지만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루즈벨트가 속했던 민주당이 30년 장기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따라하고 싶은 좀 매혹적인 정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고 종합투자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서 네. 2004년에 예, 그때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제목이 달렸었고 네. 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정부들이 그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때 꼭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했는데 단순한 토목 건설 공사가 아니다.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로 단순한 토목 건설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한 사대강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당시에 평가는, 뭐, 네. 뭐 후속 네. 평가로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많이 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시작할 때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렇죠. 거고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별 효과를 못 봤다라는 건데요. 네. 그게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그 뉴딜 정책을 단순히 뭐 그 공공사업을 맞아요.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네. 전망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도 사실 앞서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혁신성장 발표했잖아요. 네. 혁신성장 발표하면서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다. 이거를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로 다시 포장한 게 아니냐. 네. 사실은 뭐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 나와요. 네. 근데 반대쪽에서는 민주당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좀 다를 것이다. 우연이나 갑툭튀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저기 정책통인 뭐 실제로 민주당 정책통이 네, 옮기신 제가 책이 있죠. 주말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책이 지금 이 책인데 네. 그 미국의 정치학자인 크리스티안 앤더슨이 쓴 책을 민주당 정책통인 이철희 의원이 번역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이 책인데 주말에 이 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판 뉴딜이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칼럼이나 기사에서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려고 굉장히 애를 예, 쓰셨다. 굉장히 애를 썼어요. 네. 저도 주말에 한번 읽어보려고 네. 뭐 대형 서점 강남에 있는 데를 가봤더니 네. 그 사이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등포 합정 다 가봤는데 그 사이에 팔려서 간신히 광화문에서 구해서 읽어봤는데 좀 다른가요? 기존 뉴딜이랑 좀 정책적인 토대가 튼튼한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랑 네. 지금 코로나19가 터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미국도 박살난 상황이었고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 피해가 크고 그다음에 특히 사회적 약자, 경제 사회적 약자층들이 피해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점이 선거에서 크게 이겼다는 건데요. 오.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상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네. 어떤 개혁 입법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망들을 법제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나서 지선에서 지선을 그렇죠. 크게 이겼고 지방선거 크게 이겼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도 거대 여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배경이 되는 점들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앞서 그 우리가 사전 질문 받은 거 하나 네, 좀 네,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좀 네, 제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읽어드릴까요? 사전 질문이 이 기자님 읽어주시겠어요? 요 이지훈님과 임현열님께서 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내용은 이제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임시적으로 꺼져가는 경제에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뉴딜 이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었죠. 네, 이지훈, 임현열님께서 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거 아니냐. 미국의 네. 뉴딜 정책도 실패할 뻔했던 게 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뭐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코로나19 이후에 외적인 영향이 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 이게 과연 뉴딜 정책이라는 게 또 실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이 책과 여러 정치학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근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로 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 다가가는 이런 새로운 질서를 시민들이 과연 느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시청자분들도 곧 받으실 테고 이미 뭐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받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시장에 나가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정책을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배양진 기자가 준비했던 기사에도 보면은 고용보험 확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용보험 확대도 마찬가지로 이 뉴딜을 통한 이 사회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것의 일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루즈벨트의 뉴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권 확립 같은 사회 정책들을 통해서 노동자 계층 그리고 흑인 계층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이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를 통해서 그런 민주당 지지층을 그 정책의 효과를 느끼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1,000만 명의 미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고용 안전망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들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봤으면 하는 건 이 1,000만 명이라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모두 고용보험을 원하고 있겠느냐 이 지점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승환 선배 취재하셨던 자영업자들도 그렇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반이더라고요. 뭐 일부 분들은 나도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가게를 닫을지 모르니까 고용보험에 좀 가입을 하고 싶은데 네. 자영업자분들은 그 일반 직장인과 달리 그러니까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분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고 그리고 내가 절반을 내고 이런 방식인데 그 자영업자분들은 자기가 오로지 다 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나중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세금을 좀 덜 내고 이번 달에 나는 월급을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강제로 포섭을 해야 하느냐 여부는 사실 좀 더 그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고 통화해보면 자기는 고용보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게요. 이게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복지 체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를 튼튼하게 해놓고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높여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사회를 안전한 완전고용으로 가야 하는데 그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양산을 해놓고 이 개개인들은 결국 조합을 만들 힘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뭐 신자유적인 복지 체계고 근본적인 원인 체계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좀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 네. 아까 승환 선배 말씀하신 이 데이터 입력을 할 비정규직 사실은 프리랜서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양산이 된다고 하면 그 뉴딜을 통해서 그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그런 낮은 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런 낮은 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보험 이 확대를 회사 저 이야기하는 회사를 거죠. 다니기 위해서 그걸 사회 안전망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네. 굳이 반대 의견을 만들어 보자면은 말씀드려 보자면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번에 제가 공통점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뉴딜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비교하면서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면서
그 어떤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히는 분들이 문화예술인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공연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맞아요. 많이 잃고 이런 분들을 이제 첫 번째로 포섭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루즈벨트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을, 문화예술 활동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 콘서트나 미술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는 나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었는데 정부의 사회 안전망 안에 들어와 보는 첫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첫 경험을 하는 게 모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로 30년 동안 투표를 해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거 전략 미국에서 네. 루즈벨트 대통령 정치 당시에. 전략적인 네. 측면에서 우리가 그 정부 정책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보는 것처럼 네.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새로 받게 되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정책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가,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 시점에서 나오는 게 단순히 경기 부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질서를 새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을 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입법부에서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또 이 문제를 정말 근원적으로 사회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댓글 몇 개 읽어주시겠어요? 네, 댓글은 최동희 님이 유동엽 님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될 것 같다. 이번 한국판 뉴딜. 규제 완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규제 완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재부 보도 자료는 디지털 네. 생태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라고는 나왔어요. 근데 뭐 진짜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규제 완화까지, 규제 완화는 또 보수 사실- 정권의 어젠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의아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규제 완화는 사실 보수 정부에서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어떤 대기업이나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받아주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때 쓰는 카드인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이 카드를 꺼낸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뭐 진보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맞아요. 지금 오히려 규제를 좀 쪼여서 사회 네. 안전망을 갖출 때인데 네. 규제를 푸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음. 뭐 정부가 무작정 규제를 풀어준다,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 뭐 보면은 사실 굉장히 뭐 이를테면은 뭐 공유형 숙박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규제를 좀 더 풀어주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에서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카드잖아요. 특히 이렇게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김사부님 질문 하나만 마칠게요. 4차 산업과 보편적 복지 같이 갈 수 있나요? 투트랙으로? 복지부 담당하시니까. 4차 산업혁명과 보편적 복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게, 네. 많은, 이것도 이제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보편적 복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4차 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는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그에 비해서 인간의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질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약에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다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살 수 있게 하려면 보편적인 복지가,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복지가 세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댓글은 김민엽님과 김사부님께 저희가 머그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실제로 막내 기자가 맞냐는 댓글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 산업팀에서 5년차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네. 송승환 기자고요. 실제 막내입니다. 네. 정책팀에는 사실 저보다 한 기수 아래 후배가 있긴 한데, 네. 그
정책팀 아래에 복지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소셜 라이브를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가 맞아요. 안 됐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뭐 못 될 것이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기에도 아직 구체적인 안들이 많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뭐 과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6월 달에 그 뭐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네. 드디어 이제 뚜껑을 열 텐데 그때 이제 단순히 그 일자리를 몇 개만 뭐 이렇게 만약에 발표할 수도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 몇 개 만들겠습니다. 그걸로 경제 성장 몇 프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시각으로 봐주시고 이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이후에 네. 뭐 사회 보장 제도가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지 그 정책의 혜택을 못 누리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못 누렸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정부가 케어를 해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곧 이제 문을 여는데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개혁 정책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포인트들에서 그 한국판 뉴딜을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네. 제대로 된 검증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열게 됐어요. 맞습니다. 인스타에서도 DLTMFQLEKDI님이 뭐 국민이 돕고 싶다 한국형 뉴딜 이번에는 꼭 성공시키고 싶다 이런 바람도 주셨어요. 네, 잘 되면 좋죠 당연히. 잘 돼서 일자리 많이 생기고 경기 회복되고 안전망이 튼튼해지면 그 누구보다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 주식도 좀 회복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그 포인트마다 이 튼튼한 막내 기자들이 지키고 서서 꾸준히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